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자, 보호직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보면 사례와 방어 기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 자, 다 엄마 때문이야 실패했잖아. 이건 투사죠. 뭐 우리가 당연히 아는 거고. 그다음 이제 대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이제 이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퇴행이죠. 뭐 이건 당연히 또 이것도 압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3번과 4번인데 당신이 잘못해놓고 더 화를 내면 어떡해?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부정은 아니고 이건 이제 투사로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 다음 이제 그 4번은 저 남편은 부인을 때리고 나서 꼭 퇴근 시간에 꽃을 사오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취소가 맞죠? 이 취소는 마치 엄마가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혼내고 나서 뭐 체벌하고 나서 맞은 부위를 쓰다듬어 주면서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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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취소거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 4번은 취소입니다. 근데 3번은 이건 부정이 아니라 이건 투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자, 우리 지금 인행사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조사론 들어가기 전에 인행사를 좀 볼 게 있어요. 이제 마지막 그 테마 13번이거든요. 테마 13번 보고 그다음 이제 조사론으로 갈게요. 인행사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조사론 반드시 나옵니다. 이따 조사론 무조건 나오거든요. 한 문제나 두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조사론은 많이는 안 나오는데 어떻든 20문제에서 어떻든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거면 뭐 그것도 대놓고 나오는 거니까 인행사는 뭐 안 나온 적도 있긴 하지만 자, 그 50페이지에 보면은요. 50페이지 한번 볼게요. 50페이지에 사회체계 이론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는 안 나와 버렸어요, 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11년 사회복지직에서 문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은. 자, 사회환경은 자, 그러니까 사회환경에 대한 이해인데 이론이 이제 일반 체계 이론과 생태 체계 이론으로 나뉘거든요. 일반 체계 이론은 버탈람피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 학자 이름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요. 다만 이제 거기 일반 체계론의 특징에 보면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간, 특히 이제 단선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순환론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 그 개념 알아야죠. 순환적 인과관계. 순환적 인과관계 개념은 알아야 돼요. 그 왼쪽에 제가 날개 쪽에다가 개념은 좀 설명을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 X가 Y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걸로만 되고 이게 이제 이쪽으로는 가는 건 아닌데 이것만 가능한 걸 이거 단선론적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단선론적 또는 이걸 이제 직선론적 인과관계. 즉 직선론적 인과관계에서는 얘는 무조건 원인이고 얘는 무조건 결과입니다. 원인은 원인일 뿐이죠. 결과는 결과일 뿐이에요. 그런데 순환론적 인과관계는 이거예요. X가 Y가 되고 Y가 또 X한테 영향을 줘요. 이게 순환론적 인과관계예요. 이게 이제 순환론적 인과관계인데 체계는 순환론적 인과관계입니다. 체계 간에는 단선론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엄마의 잔소리죠. 잔소리 또는 아내의 잔소리. 그 다음에 딸의 늦은 귀가입니다. 늦은 귀가 또는 딸이 아니라 이제 남편의 늦은 귀가. 그래서 여기 엄마 또는 아내의 잔소리와 딸 또는 남편의 늦은 귀가 이걸 보게 되면 엄마한테 물어보면 남편이나 딸이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잔소리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딸이나 남편의 늦은 귀가가 원인이고 엄마의 잔소리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딸이나 남편한테 물어보게 되면 아내 또는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내가 늦게 들어가지 라고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환론적 인과관계에서는 어떤 게 원인이 아니라 원인이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체계는 이렇게 순환론적 인과관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이제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것이죠, 서로. 그래서 이게 이제 체계 이론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도미노 이론이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 도미노 이렇게 넘어뜨리면 다 건드려지잖아요.
체계는 하나 건드리면 다 건드려집니다. 그래서 이 순환론적 인과관계에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제 파문효과예요. 파문효과. 거기에 우리 책에다가는 제가 넣지를 않았네요. 파문효과. 자, 이 순환론적 인과관계에서 나오는 개념이 이 파문효과입니다. 파문효과. 이 파문효과는 리플 이펙트입니다. 근데 파문효과는 그 우리 연못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풍덩하고 이게 물결이 이렇게 잔물결이 그려지잖아요. 퍼지는 것처럼 체계는 한 사람을 건드리면 나머지 구성원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즉 체계의 일부분의 변화는 체계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순환론적 인과관계에서는요. 문제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문제 있는 사람한테만 집중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도 개입의 개방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변화가 돼요. 퍼지니까. 알았죠? 이제 이런 원리인데 어쨌든 이제 거기 순환론적 인과관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체계의 특성에 일단 순환론적 인과관계의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거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비총합성이라고 되어 있죠. 비합산성. 체계는 비합산성, 비총합성입니다. 합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다. 그러면 이게 합산성이에요. 총합성이죠. 근데 비총합성은 비합산성은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 이상이답니다. 체계는 비총합성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빠와 엄마와 딸로 구성되어 있는 3인 가족이라고 봤을 때 딸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합산성이라면 딸만 잘 고쳐가지고 집어넣었을 때 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건 합산성이에요. 하지만 딸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딸만 고쳐가지고는 그 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죠? 그게 3 이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총합성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주요 개념 보세요. 자, 참고로 여기서는 주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알죠? 그간에 시험 나왔던 것들이 주요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체계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작용하는 그 부분들로 이루어진 전체가 체계입니다. 따라서 체계는 하위 체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알았죠?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체계는. 그래서 자 이따가 이제 하위 체계 뭐 어쨌든 하위 체계가 존재하고 그다음 이제 홀로는 체계는 전체면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 그걸 체계의 이중적 속성을 홀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 구성원들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 가족은 전체이죠. 하지만 지역 사회로 보게 되면 지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분자입니다. 따라서 어떤 체계는 전체인 동시에 그보다 큰 체계의 구성 분자이기 때문에 그 이중적 속성, 체계의 그 이중적 속성을 홀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는 체계의 외부와 내부 또는 한 체계와 다른 체계를 구분해주는 일종의 구획입니다. 구획선, 즉 침투성을 지닌 테두리입니다. 그죠? 체계의 독특성, 정체성을 유지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개방체계와 폐쇄체계 했는데 개방체계는 반투과성 경계죠. 이제 에너지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것인데 반투과성 경계죠. 완전히 투과적이지 않고 반투과성 경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체계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투과적인 겁니다. 그래서 반투과성 경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겐트로피입니다. 네겐트로피는 이것은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거기 엔트로피는 폐쇄체계에서의 엔트로피는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엔트로피든 네겐트로피든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 이게 나왔던 건데 자, 네겐트로피든 엔트로피든 거기 동그라미 6번 보세요. 50페이지 동그라미 6번 봐보세요. 엔트로피, 네겐트로피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엔트로피든 네겐트로피든 둘 다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감소하는 거냐? 이게 중요해요. 알았죠? 뭐가 감소하느냐? 자, 엔트로피는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근데 네겐트로피는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개방체계는 엔트로피가 아니라 네겐트로피죠?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폐쇄체계는 엔트로피입니다.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한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그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요, 남편도, 자, 여기서 이제 남편도, 그 다음에,
아내도 하나의 체계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체계 간에 교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폐쇄 체계된 겁니다. 폐쇄 체계가 되게 되면 부부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쇄 체계일 때는 엔트로피입니다. 그죠? 아이들은 엄마 아빠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눈치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족 내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게 돼요. 이걸 바로 엔트로피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제 부부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가 서로 오해가 풀렸어요. 남편이 뭐 외박했는데 이제 오해가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개방체계가 서로 대화하기 시작하게 되면 네겐트로피가 되는 겁니다. 그간에 유용하지 않았던 에너지가 증가되어 있었는데 이제 유용한 에너지, 그러니까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알았죠? 그게 바로 개방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둘 다 감소인데 엔트로피는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한 거고 네겐트로피는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한 겁니다. 알았죠? 이거 짝지어야 돼요. 폐쇄체계 N, 개방체계 네겐트로피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야 하고. 자,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 5번 봐보세요. 경계 개방성 정도를 가지고 나눈 건데요. 균형과 항상성과 안정 상태입니다. 자, 참고로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여기 균형은요, 폐쇄 체계입니다. 반면에 항상성과 안정 상태는 둘은 개방 체계입니다. 근데 누가 더 개방 체계냐? 안정 상태가 더 개방 체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알았죠? 자, 항상성과 그 다음에 안정 상태는 개방 체계입니다. 자, 그거 보니까 균형 보세요. 균형은 체계가 고정된 구조예요. 폐쇄 체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현상 유지를 위해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 자, 균형의 개념. 거기 쓰이는 문장이 있죠? 제가 정리한 문장이 있죠? 그게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알았죠? 어차피 그 문장들이 그대로 나와요. 얘들이 문제가 나올 때는. 1급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고정된 구조, 현상 유지 이거 나오면 무조건 균형입니다. 그 문장 보고. 그 다음에 항상성은 위협을 받아서 체계가 위협을 받았을 때 균형을 회복하려고 하는 경향이고 일정 수준의 개방 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위협을 받았을 때 균형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건 항상성입니다. 자, 안정상태. 에너지를 계속해서 사용한다.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안정상태입니다. 알았죠? 이거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균형은 뭐 예를 들어서 딸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게 통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빠가 너 통금 시간 지켜 해가지고 통금 시간 지켰는데 얘가 이제 대학 가고 나서 딸이 이제 뭐 동아리나 뭐 과별 조별 과제 때문에 늦게 들어오니까 아빠가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9시 통금 시간 지켜라고 얘기했을 때 딸이 아빠한테 딸도 하나의 책에 아빠도 하나의 책인데 딸이 이제 아빠한테 뭐 대학 들어가서 지금 조별 과제도 있고 뭐 하니까 아빠 저도 성인이니까 통금 시간 풀어주세요 했을 때 아빠 입장에서 딸의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 무조건 지켜 9시간 지켜 하면 그게 균형입니다. 알았죠? 폐쇄 체계 입장 취하면서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자, 근데 안정 상태는 아빠 입장에서 딸이 그렇게 말하는 게 위협, 그러니까 권유에 지금 아빠의 권유에 얘가 도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딸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래 너 그 대학 들어가고 조별 과제도 있고 그래 충분히 이해된다 그래 그렇지만 외박은 안 돼. 그래서 잠은 집에서 자라고 하면 그건 항상성입니다. 일정한 수준의 개방 체계를 유지했어요. 자, 안정 상태는 은퇴 노인으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은퇴 노인은 은퇴를 통해서 정체감이 와야 된다는 이론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은퇴 노인이 그간의 직업에 사용했던 에너지를 다른 취미 생활이나 또는 이제 다른 것에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 그건 이제 안정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면 그 피드백 있죠? 환류. 그게 또 시험에 나왔죠? 자, 피드백은요. 환류인데 정적 환류, 부적 환류로 나뉩니다. 자, 여기서 정적 환류와 부적 환류는 내용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뭐 정적 환류는 내용이 긍정적이고 뭐 부적 환류는 내용이 부정적이고 그게 아닙니다. 자, 정적 환류는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간단하게 뭐냐면은 환류는 피드백이거든요. 자, 어떤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줬어요.
피드백을 해줬는데 그 피드백을 받고 나서 그 행동이 증폭돼 버리면 이때 줬던 피드백은 정적 피드백입니다. 알았죠? 이거 정적 피드백이에요. 증폭되면. 자, 반면에 자, 다시 한번 어떤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줬어요. 피드백을 줬는데 그 행동이 피드백을 받고 나서 행동이 감소되게 되면 이때 줬던 피드백은 부적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 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날개 쪽에다 제가 넣어놓기는 했는데, 자, 딸이 일탈행동을 하는 거예요. 일탈행동. 일탈행동. 그러면 엄마가 얘한테 이 딸의 일탈행동에 대해서 잔소리를 했어요. 잔소리를 했더니 딸이 반항이 더 심해졌어요. 엄마한테 막 대들면서. 그러면 엄마의 잔소리는 지금 일탈행동 더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잔소리는 정적 피드백이었던 겁니다. 자, 반면에 자, 이 말이 없는 아이가 있어요. 이번에는 딸이 말이 없어요. 말수가 적어, 얘가. 그래서 엄마 아빠가 평소에 너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 하면서 식탁에서 자꾸 말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얘가 말을 해. 말을 했어요. 말을 하니까 엄마가 칭찬해 줬어요, 이때. 이 말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줬더니 이 아이의 말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때 엄마의 칭찬은 정적 피드백이었던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정적 피드백은 피드백을 줬는데 피드백을 받고 나서 그 행동이 증폭돼 버리면 그건 정적 피드백입니다. 알았죠? 자, 근데 이번에 거꾸로 다시 한번 딸의 일탈 행동이 있어요. 딸이 일탈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엔 엄마가 잔소리할 때는 딸이 이제 반항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빠가 아주 엄하게 꾸중을 했어요. 엄하게 꾸중했더니 아빠가 무서워서 얘가 일탈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때 아빠의 꾸중은 부적 피드백. 자, 똑같은 사례로 아까 자, 딸이 말이 없어. 말이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얘한테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 해가지고 얘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평소에는 말 좀 하라고 해놓고선 아빠가 이번에는 뭐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어디서 말을 하면서 꾸중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더 말이 없어졌어요. 아빠의 꾸중은 부적 피드백.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이 알아야 할 거. 자, 51페이지 제일 위를 봐보세요. 제일 위를 보니까 책의 이탈을 수정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정적 피드백이 아니라 부적 피드백입니다. 자, 일탈로만 생각해 보세요. 일탈로만 아까 여기 일탈로만 생각해 봤을 때는 일탈 행동을 줄이고 있는 것은 부적입니다. 그죠? 그잖아요. 일탈 행동으로만 생각하면. 그죠? 일탈 행동이 아니었던 것은 아까 증가된 것은 아까 정적 피드백이 있었지만은 자, 다시 한번 일탈 행동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은 수정하고 있는 것은 부적입니다. 정적이 아니라. 오히려 정적 피드백은 일탈 행동을 증폭시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책의 이탈을 수정하거나 변화시키는 그것은 정적 피드백이 아니라 부적 피드백입니다. 거기까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그거 봐보세요. 책의 생태체계 이론은요. 이제 여기서는 생태체계 이론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일반 체계 이론 플러스 생태학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태체계 이론은 그걸 생태학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 제목에다가 생태체계 이론 밑줄 그어보세요. 밑줄 긋고 얘는 이렇게 적으세요. 얘는 일반 체계 이론 플러스 생태학이라고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세요. 우리 시험에서 자, 생태체계 이론은 심리사회 이론 플러스 뭐 생태학이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틀려요. 그게 아니라 일반 체계 이론 플러스 생태학입니다. 얘는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일반 체계 이론에다가 생태학의 개념을 접목시킨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생태체계 이론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일반 체계 이론이 너무나 담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간과 환경의 그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생태학의 개념을 도입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거기 이제 특징의 유기체와 환경 간의 상호관계.
인간에 대해서 낙관론적 관점이 있죠. 그 밑줄 긋고 낙관론적 관점 화살표하고 강점 관점이라고 적으세요. 강점 관점. 선생님들 우리 강점 관점 인파워먼트 모델, 권한부여 모델 그거 있거든요. 역량 강화 모델. 그걸 얘기하는데 이 생태체계 이론이 바로 강점 관점, 인파워먼트 모델, 권한부여 모델, 역량 강화 모델의 이론적 기반입니다. 얘가. 알았죠? 얘가 기반이야. 이 이론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에 대해 낙관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변화를 위한 유일한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이 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하나의 사례에 대한 개입에 서 다양한 이론들을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자, 적합성이라고 하는 용어, 여기 이제 인간의 욕구와 환경 자원 간의 조화를 의미하거든요. 이건 이제 뭐 우리 시험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1급은 이제 그게 하나 나오고 있고. 자, 그다음에 생태 체계의 구성을 보니까 미, 중, 외, 거죠. 미시 체계, 중간 체계, 외 체계, 거시 체계. 그죠? 미시 체계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들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아동이라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엄마나 아빠나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이게 이제 그 미시 체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체계는 미시 체계 간의 연결망입니다. 미시 체계 간의 연결망.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이의 친구를 만난다. 그러면 엄마도 미시 체계, 친구도 미시 체계인데 둘이 만났으니까 중간 체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 체계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유기체 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경 체계입니다. 아동으로 보게 되면 엄마의 직장, 부모의 직장, 형의 학급. 부모의 직장은 아이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부모의 직장은 부모에게 영향을 주고 그 부모가 다시 아이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걸 외체계라고 합니다. 외부 체계. 제가 오른쪽에 이제 얘는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거시 체계는 이제 말 그대로 정치, 경제, 문화, 법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 이제 유용성이 2009년 사회복지직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체적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순환적 인과관계다. 그다음에 다양한 모델을 절충적으로 선택한다. 그죠? 절충주의라고 하죠. 통합 모델의 이론적 기반이기 때문에 얘가. 자, 그다음에 다체계적 접근이다. 인간환경의 균형. 그죠? 인간환경의 균형. 이걸 이중적 초점이라고 하는데 인간환경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뭐 객관적 정보를 획득하게 해주고 뭐 사정도구로서의 직접적인 유용성이 있다. 바로 이제 이 생태체계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도구가 바로 이제 생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인행사 다 끝났는데 제가 여기 지금 남은 시간 지금 45분이니까요. 한 10분 정도만 우리 조사론 잠깐 테마 한두 개 정도, 아니 2개 정도만 끝내고 강의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이 조사론에서 이제 한 문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요. 조사론 그냥 나옵니다. 한 문제 나와요. 무조건. 근데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테마 14번은 보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았죠. 근데 과거에는 나와서 과거에 나온 문점만 좀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사회복지조사의 윤리성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1급 준비해본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1급에서는 윤리성은 무조건 한 문제가 그냥 나오는 건데요. 그거 보면 이제 연구 내용의 주제가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에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피해를 끼치면 안 되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으면 알려줘야 하고 고지된 동의, 고지된 동의는 알린다는 것이죠. 결국 알린다는 거. 이게 고지된 동의가 우리가 실천론으로 가게 되면 이게 자기결정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알리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결정해. 그거죠? 자기결정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어, 이게. 어쨌든 이제 조사론에서 이제 고지된 동의. 그 다음에 이제 유형과 혜택 모두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비용을 초과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연구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라도 다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인용 근거 제시해야 하고 그 다음에 7번 보니까 익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익명성과 비밀 보장이 나와 있는데 그 날개 쪽을 보면은 익명성은 응답자들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면 이게 우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응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익명성입니다. 따라서 익명성은
연구자가 응답자에 대해서 아예 모릅니다. 그게 익명성이에요. 근데 비밀성은 조사자가 응답자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 걸 비밀성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면접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자가 어떤 응답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지만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비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익명성이 보장되면 비밀성은 보장됩니다. 그런데 익명성이 보장되어야만 비밀성이 보장된다고 하면 틀립니다. 무슨 말이면 익명성이 보장되면 비밀성은 보장은 됩니다. 익명성은 연구자가 응답자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경우입니다. 모르니까 아예 어떤 응답자가 이 답변을 했는지 아예 모르는데 그 공개하고 말고가 뭐가 필요해요. 그죠? 아예 모르는데. 그러니까 익명성이 비밀성 보장됩니다. 그런데요, 익명성이 꼭 보장되어야만 비밀성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밀성은 응답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도 연구자가 밖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응답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도 비밀을 보장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익명성이 꼭 보장되어야만 비밀성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자, 어떻든 그게 이제 1급의 이제 최근의 논점들이고요. 이게 이제 그냥 한번 봤고, 우리 과거에서 나와서 이제 한번 봐줬고, 우리한테는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사회조사의 역사에 보면은, 사회복지조사의 역사에 보면은, 거기 찰스 부스하고 시국 라운트리가 나와 있어요. 근데, 라운트리는 알아야 돼요. 일단 찰스 부스는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런던시와 요크시를 연구한 겁니다. 부스는. 그 다음에 라운트리는 요크시만 연구한 겁니다. 알았죠? 런던에 3분의 1 이상이 빈곤자인 걸 밝혀냈죠. 부스가 30% 이상이 빈곤자이다. 그리고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사회적인 것이다. 그죠? 15%만 개인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이걸 빈곤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찰스 부스의 연구 이걸 빈곤의 재발견이라고 해요. 우리 영국 역사에서. 왜냐면 당시에는 빈곤의 원인은 개인으로 봤거든요. 개인주의적 빈곤관이었는데 근데 빈곤의 원인이 개인이 아니라고 하는 걸 밝혀내요. 그게 이제 획기적이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영국 런던의 3분의 1 이상의 빈곤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사회적 의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지 정책에 대한 허용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 하나는 이제 음모론적 시각에서는 빈곤자가 이렇게 많아? 잘못하면 이거 폭동 나겠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게 음모이론적 시각에서 복지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양심이론적 시각에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도와줘야겠네. 그래서 어떻든 이 빈곤 조사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게 되고 복지에 대해 허용적인 자세가 나오게끔 만드는 상황이 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라운트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라운트리는 거기에 전물량 방식을 라운트리가 개발했다는 거. 이게 라운트리 방식이라고 하죠. 전물량 방식, 예상기준 방식이라고 하는 우리 빈곤선에서 이거 나옵니다. 이제 그때 나오고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조사의 기본 개념, 연구 문제, 가설, 개념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에 개념이 변수 플러스 상수입니다. 그건 우리 시험에 나왔죠. 개념은 변수 플러스 상수다. 변수는 값이 둘 이상인 것이고 상수는 값이 하나인 걸 얘기합니다. 남자는 상수입니다. 근데 성별, 그러면 변수입니다. 그죠? 성별은 남자와 여자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게 나왔고요. 자, 그러면 테마 15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테마 15번까지만 끝내죠, 오늘. 이 테마 15번은 중요합니다. 1순위입니다. 참고로 조사론도 나오는 부분이 좀 정해져 있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좀 나오는 부분이 좀 정리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오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만 좀 깊이가 좀 정해져 있어요. 조사론은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적당한 범위만 잡으면.
적당한 점이면 참면. 그리고 그 간혹 이제 기출 문제 보시고 그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제 뭐 학원에 모의고사든 뭐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조사론 점수, 조사론 자꾸 틀린다. 또는 이제 그 모의고사가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제 생각에는요.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의 모의고사에서 기출문제의 깊이와 폭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나오는 기출 동형 모의고사가 사실은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없어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출 동형 모의고사면 진짜 기출문제 출제 경향이나 수준에 맞는 모의고사여야 하거든요. 물론 다른 뭐 과목들도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근데 사실 이제 기출문제가 나오고 있는 범위나 그다음에 수준에 맞는 기출문제여야 하는데 이게 우리는 1급 시험이 있다 보니까 1급 시험의 기출문제 지문이나 기출 논점을 너무 많이 이렇게 반영해 버리면 사실 공무원 시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인행사든 조사론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저는 이제 선생님들 좀 조언 구하고 싶은 조언해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만약에 좀 더 공부하고 싶으면 나온 부분을 조금 깊게 공부하세요. 그냥 우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이제 볼까요? 사회조사 방법의 형태와 절차했잖아요. 여기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나온 부분이면 나왔던 부분이면 좀 더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패널 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패널 조사만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나오지 않은 것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자, 거기 보면 자, 사회조사 방법의 형태는요. 그 기준에 따라서 조사 정도, 즉 연구 이유입니다. 연구 이유 밑줄 거기. 자, 이게 2006년 경기하고 2002년 인천시에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최근에는 안 나왔어요. 차라리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예요. 나왔던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들. 그렇죠? 굳이 1급 시험에는 나왔는데 우리한테는 안 나온 걸 공부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것부터 공부해놓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좀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 어떻든 연구 이유, 조사 목적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연구 이유는 조사 목적입니다. 자, 탐색적 조사, 그 다음에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는 순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탐색적 조사를 하고 나야지 비로소 기술적 조사가 가능합니다. 기술적 조사를 하고 나야지 설명적 조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탐색적 조사는 기술적 조사, 앞으로 기술적 조사와 설명적 조사를 위한 예비적인 단계에서 하는 예비조사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적 조사를 예비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사전조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전조사는 설문지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설문지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 그 설문지를 미리 한번 해보는 것을 설문지를 가지고 한번 조사하는 것을 사전조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조사 들어가기 전에 한 표본을 20명에서 50명 정도만 선택해가지고 선정해서 미리 설문지를 돌려보는 거. 그게 사전조사예요. 근데 탐색적 조사는 인재 연구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조사입니다. 거기 연구 문제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연구 문제를 형성하거나 가설을 개발하려고 할 때 하는 조사입니다. 거기.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탐색적 조사는 자, 어쨌든 이걸 예비조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적 조사는 상관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 상관관계 옆에다가 공변성이라고 적으세요. 공변성. 공변성. 상관관계는 공변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X와 Y가 서로 상관한다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함께 공자에다가 변할 변자예요. 함께 변하면 그게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알았죠? 요거 X가 변하니까 Y가 변하고 Y가 변하니까 X가 변한다. 둘이 같이 변한다. 그러면 얘들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자 기술조사에서는 기술적 조사에서는 서로 이렇게 상관 있는 변수들을 모두 다 기술합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나 모양, 분포, 크기나 비율 등 단순 통계적인 것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다. 자, 연구 문제와 가설 설정. 자, 연구 문제와 가설 설정 밑줄. 그게 바로 탐색적 조사였죠. 그걸 위해서 하는 조사가. 따라서 탐색적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실시되는 겁니다. 알았죠? 거기까지. 그 다음에 설명적 조사는 우리가 왜 그런지 설명해봐. 왜? Why question입니다. 그죠? 왜? 왜? 즉 원인을 얘기하는 거. 원인과 결과. 따라서 얘는 인과관계인데요.
인과관계 옆에다가 시간적 우선성이라고 적으세요. 시간적 우선성이라고 적으세요. 우선성. 그 상관관계가 밝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인과관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인과관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적 우선성이 보세요. X와 Y가 서로 변해요. X가 얘가 머리 물들이니까 얘가 머리를 물들여. 얘가 찢어진 청바지 입으니까 얘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어요. 아, 그러면 X, Y는 뭔가 관련이 있는, 얘 둘이 친한가 보다. 둘이 관련이 있나 보다. 그러면 서로 변하는 건 알았어, 이제. 둘이 관련이 있는지를 알았어. 둘이 친한지 알았어요. 그러면 누가 원인인지 알려면 시간적 우선성을 따져보면 알아요. 누구 때문에 머리를 물들이고 있지? 먼저 물들인 애가 원인입니다. 그죠? 먼저 시간적으로 얘가 먼저 앞섰다면 얘가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얘 다음에 얘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를 먼저 밝혀놓고 난 다음에 누가 먼저 변했는지 시간적 우선성을 따져보면 걔가 원인이에요. 먼저 앞선 쪽이 원인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상관관계 다음에 인과관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즉 기술적 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 설명적 조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적 조사 봐보세요. 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조사예요. 알았죠? 그거 즉 가설검증 조사라고도 합니다. 왜 그렇죠? 가설이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어요. 만약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그죠?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설을 검증한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규명한 거예요. 자, 거기까지. 자, 그게 이제 요거는 나오기는 했지만 과거에 나왔고요. 최근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테마 15번의 1순위는 누구냐? 바로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리예요. 걔예요. 얘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 시험에서 여기서는 자, 거기 종단적 조사와 횡단적 조사로 나뉩니다. 이건 시간 차원의 분류죠? 시간 차원입니다. 시간 차원. 자, 종단적 조사는 세로 종자거든요. 요거 세로 종자. 종. 알았죠? 횡자는 가로 횡자예요. 알았죠? 이걸 횡단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종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단 조사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수일, 수주일, 수개월, 수년 동안 반복해서 조사하는 걸 종단적 조사라고 하고, 따라서 종단적 조사를 시계열 분석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석이죠. 시계열 분석. 자, 거기 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사 대상이나 상황의 변화 측정,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수주일, 수개월, 수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기간 동안 반복 조사한다고 되어 있죠. 자, 거기서 중요한 거 동일 주제. 두 번째 반복 조사예요. 자, 선생님들 그 종단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지 되는데요. 하나는 동일 주제여야 하고 또 하나가 반복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복 조사만 한다고 해서 종단 조사가 될 수 없어요. 알았죠? 자,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 있죠. 인구주택 총조사 있죠. 걔 5년마다 하죠. 5년마다 반복 조사하지만 걔는 종단 조사가 아닙니다. 걔는 횡단입니다. 왜? 매번 조사할 때마다 동일한 주제가 아닙니다. 이때 동일한 주제라고 하는 건 설문지가 똑같아야 한다는 것인데 질문지가 똑같아야 한다는 것인데 질문지가 똑같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자, 반드시 종단 조사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즉 동일 주제여야 하고 반복 조사해야 돼요.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알았죠? 그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종단 조사의 유형으로 보게 되면 보니까 패널 조사와 동년배 조사와 경향 조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럼 얘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당연히 종단 조사니까 동일 주제를 가지고 반복 조사한 거죠. 그죠?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응답 대상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패널은 응답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선생님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제가 패널로 정한다면 선생님들만 계속 조사를 해야 돼요. 반복 조사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도중에 들어오면 안 돼요. 오로지 선생님들만 조사 대상으로 계속 반복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널은 정해진 패널로만 딱 정해져 있어요. 응답자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응답자만 반복 조사합니다. 자, 근데 동년배 조사는 동일한 대상층, 즉 특정 조건을 가진 사람이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반복 조사할 때마다 응답자가 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특정 조건을 만족한 사람이어야지 돼요. 무슨 말이면 베이비 부머 세대를 연구한다. 그러면 반복 조사할 때마다 응답자는 달라져도 상관없지만 반드시 베이비 부머 세대여야지 됩니다. 그게 바로 동년배 조사 또는 코호트 조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조사 또는 추세 연구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은 응답자, 즉 매번 조사할 때마다 동일하지 않은 응답자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자 패널 조사가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조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패널 조사가 가장 포괄적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중요해요. 가장 포괄적인 자료. 자, 그 두 가지가 패널 조사의 장점이에요. 자, 패널 조사는 응답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응답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다만 연구자가 연구하려고 하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 시간에 따라서 변화될 뿐입니다. 응답자는 달라지지 않아요. 따라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하는 조사가 되는 것이고 가장 포괄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오히려. 자, 그리고 단점 두 가지 알아야 하는데, 패널 사망입니다. 패널 탈락. 즉 패널 조사는 응답자가 도중에 나가버리면, 나 더 이상 응답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버리면,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 조사 자체가. 그래서 패널 사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패널 탈락자가. 대체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는 패널 조건화인데, 제가 날개 쪽에 넣어놨는데요. 패널 조건화는 응답자가 계속해서 동일한 응답지를 가지고 계속 반복 조사를 당하게 되면 응답지를 외워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전에 응답했던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버려요. 그죠? 계속 반복하면 내가 계속 여기 3번이라고 응답해 왔는데 이걸 알아요. 그래서 패널 조건화는 뭐냐면은 응답자가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응답하면 되는데 이전에 응답했던 내용을 기억해 가지고 그 응답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응답하려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걸 인식해 가지고 내가 이번엔 좀 다르게 응답해 볼까 그래 버리면 그게 패널 조건화예요. 즉 패널 조건화가 발생되면 연구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알았죠? 그걸 얘기해요. 패널 조건화의 문제가 발생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이 두 가지, 특히 패널 조사 중요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자 54쪽으로 가서 횡단 조사는요, 특정 시점에 스냅 사진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게 얼바비 책에 보면은 그 이제 우리 조사론 책에 얼바비 책을 주로 이제 많이 인용해놨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스냅 사진을 찍는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 일정 시점에 찰칵하고 찍는 거예요. 자, 인구의 횡단을 조사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는 횡단입니다. 요거 2012년 사회복지직에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예, 횡단이다. 맞는 문장으로 나왔죠, 그때. 근데 이제 맞고, 여기가 그때 질문 많았거든요. 아니, 5년마다 조사하는데 왜 횡단이에요? 종단이지? 자꾸 이 질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거 횡단이 맞습니다. 이게 종단이기 위해서는 똑같은 설문지이 돼요. 설문지는 항상 바뀝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단점에 보니까 자료집이 용이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자료를 조사하는 거죠.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유조사 방법의 절차. 요번에 이게 보직에서 문제가 나왔죠. 그죠? 자, 거 보면 2005년 대구, 2008년 서울시, 2020년 보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라 나왔던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맨 처음에 연구 문제부로부터 시작을 해요. 모든 조사는 연구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요. 모든 조사는 연구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제 제가 조금만, 선생님 그 어차피 거의 빨리 끝낼게요. 거기 52페이지 제일 아래를 봐보세요. 연구 기본 조사, 우리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사에 이제 그 기본 개념 나와 있는데, 모든 문제는 연구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이 가정환경이 좀 안 좋은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걸 보면서 가정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다면 그 의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연구는, 조사는. 그래서 모든 조사는 연구 문제가 존재하고 연구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설정하게 되면 그 가설에 들어가 있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이 가설에 들어가 있는 개념을 정의하게 되거든요.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청소년 비행이란 뭐다? 개념적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이걸 구체화시켜요.
그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명목적 정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작적 정의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그 개념적 정의, 예를 들어서 청소년 비행은 뭐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은 얘는 사전적 정의를 내린 겁니다. 사전적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나서 이걸 구체화, 왜냐면 구체화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구체화시켜야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측정하고 싶다고 봐보세요. 사랑을 측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걸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쪼개야지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랑은 선물, 봉사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그 다음에 칭찬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 5가지가 사랑의 언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랑을 그 5개 쪼개야지 그걸 측정해 보면 사랑을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화시켜야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명목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목적 정의는 한 용어의 배정된 정의인데 예를 들어 청소년 비행이다. 그러면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청소년 비행은 지휘비행과 나는 도피비행만 연구할 거다. 내가 말하는 이 연구에서의 청소년 비행은 지휘비행과 도피비행을 말한다 하면 그게 명목적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근데 명목적 정의를 내려가지고요. 아직 측정 가능한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까지 오게 되는데요. 조작적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걸 쪼개요. 더. 지휘비행은 미성년자가 하면 비행인 걸 얘기하거든요. 성년이 하면 비행이 아닌 거. 그거 뭐냐면 술, 담배, 그 다음에 성관계, 노래방 출입 이런 것들인데요. 도피비행은 뭐 가스나 본드를 흡입하는 거, 이거 통작물, 그 다음에 이제 가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까지 쪼개면 이게 조작적 정의예요. 그러면 조작적 정의가 되면 이제 측정 가능해요. 얘들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종이에 배치하면 그게 설문지가 됩니다. 그죠? 설문지가 바로 측정 도구죠. 측정 도구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를.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자, 제가 여기 보니까 연구 문제가 바로 모든 조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거기 54쪽에 그 절차에 보면 절차에 봐보세요. 문제를 먼저 설정해야 하는 겁니다. 연구 문제가 있어야지 시작되는 거예요. 연구 문제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조사 설계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료를 처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코딩이 이제 자료 처리에 해당되거든요. 우리 이제 설문지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 있죠. 그 뭐 메모장이나 뭐 SPSS에 통계 분석하기 전에 이건 이제 입력하는 이 코딩이 있는데 그게 자료 처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분석합니다. 해석하고 연구 보고서까지 작성해야지 끝납니다. 알았죠? 거기까지. 자, 그다음에 조사 연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나와 있는데 생태학적 오류가 1999년 서울시에서 문제가 나왔고요. 근데 2019년 서울시에서 또 나왔어요. 자, 왜 생태학적 오류가 나왔을까요? 그건 서울시에서 나왔으니까 나온 겁니다. 그죠? 서울시 시험에 나왔고 서울시 2019년 10월에 그러니까 서울시 시험에 또 나왔거든요. 자, 요건데 뭐냐면은 자, 생태학적 오류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생태학적 오류는 집합 단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얻어진 연구 결과를 개인한테 적용할 때 범하는 오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집합 단위로 얻어진 연구 결과를 개인한테 적용할 때, 개인의 특성으로 추리할 때, 그때 범하는 오류입니다. 자, 생태학은 그거 보니까 개인보다 큰 집단, 사회체계를 의미하고요. 오류는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요겁니다. 드리킹의 자살론을 보면은 자살론에 보면 드리킹은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보세요. A 국가와 그 다음에 B 국가를 연구했어요. A 국가와 B 국가를 비교를 했는데 자살률을 가지고 비교했습니다. 자살률을 비교해 보니까 A 국가가 자살률이 높고 B 국가가 자살률이 낮았어요. 어디가 높았냐면 A 국가가 더 높았어요. 자, 요게 지금 드리킹의 자살론의 연구인데 자, 봐보세요. 이 연구 결과를 이 국가를 단위로 얻어진 연구 결과를 자 A 국가에 살고 있는 스몰 a와 B 국가에 살고 있는 스몰 b라고 하는 사람한테 적용하면서 A 국가가 자살률이 높으니까 B 국가보다 높으니까
A 국가에 살고 있는 A가 B 국가에 살고 있는 B보다 자살률이 높다. 이렇게 적용한 게 생태학적 오류라고 해요. 우리나라 자살률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김진원이 일본에 살고 있는 B라고 하는 사람보다 김진원이 자살률이 높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즉 국가를 단위로 얻어진 결과를 걔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얘가 우리 시험에 나온 겁니다. 자, 17개 시도를 조사해서 대학 졸업 이상의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에 비해서 중위소득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시도를 조사한 거죠. 지역을 가지고 조사한 건데 대학 졸업 인구 비율이 높은 그 지역이 낮은 지역에 비해서 중위소득이 높다. 자, 근데 그걸 가지고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자, 이게 지역을 가지고 얻어진 결과를 사람한테 적용하고 있죠. 그죠? 바로 생태학적으로. 이게. 근데 선생님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생태학적으로를 알아야지 뒤에서 좀 도움받는 게 있어요. 2차 자료 분석에서는 이 생태학적 오류를 범할 오류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거 이제 그 뒤에서 제가 이제 잠깐 설명할 거고 이건 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개별주의적 오류하고 환원주의적 오류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학적 오류까지만 알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조사로는 이제 봤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사로는 여기 우리 9.7에 정리된 것만 하더라도 무조건 맞춰요. 요 정도로만 알아도. 요 정도로만 알아도.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9.7을 그 요약집을 작업할 때 굳이 이론서 물론 이제 보통 이제 이론서의 서브노트의 성격이잖아요. 요약서가. 근데 선생님들 이거 지금 우리 9.7을 봐서 아시겠지만 뭐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요약집이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도 개론은 사실 이 강의만 들어도 이 책하고 이 강의만 들어도 사실 이 개론은 이제 그 고수가 되죠. 충분히. 어쨌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를 보면서요. 아까 마저 지금 한번 문제 우리 그죠? 요거 나왔어요. 요거 조사 연구의 과정은 순서대로 자 그 나열한 것인데 문제 설정이 먼저 나와줘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문제 설정이 먼저 나와야 돼. 문제 설정. 그러니까 니은이 나와야죠. 그죠? 마지막은 뭐예요? 보고서 작성이죠? 미음 나왔네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자료 설계, 그 조사 설계입니다. 조사 설계 나왔고, 똑같이 나왔네요, 또. 이 마지막이 이제 지금 달려졌는데, 여기 지금 니으라고. 조사 설계한 다음에 자료 수집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렇게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고, 이거는. 그 다음에 측정과 척도로 넘어지네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 공부를 해야지 풀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자,